자, 거기 이제 그 기출문제 풀이 좀 해볼게요. 자, 1번 문제 보면 한대 정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무죄는 정부의 13개 주의 자사를 파견해서 항제의 명령을 효과적으로 관찰해 나갔다. 자, 이거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무죄 때부터 그 주다는 그 행정구역을 두고 거기에 자사를 파견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사는 이제 그 지역에 그를 관리 감독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항제권을 강화시키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내조 정치의 모순은 외척과 한간의 정행을 초래했다. 예, 맞죠? 그래서 나중에 무죄 때 이제 내조, 그러니까 항시대와 항제 개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간청들 내조라고 하는데, 반대쪽은 이제 국가의 공식 관료들은 외조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내조 정치, 중서나 상서 중심의 정치가 그 당시 외척과 한간의 전횡을 초래하는 원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후한 정치는 항제와 호족의 긴밀한 유대관계에서 생겨졌다. 맞죠? 네, 후한은 강무제 유수가 만들었던 나라죠. 그래가지고 호족 연합 정권이야. 고조와 마찬가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한대 지방통치는 군국제도를 중축으로 해서 계속 행해졌다. 자, 군국제도는 초기 때 행해졌고요. 후기 때 들어가면 무죄 때 이후부터는 9년제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자, 가해와 같은 논쟁의 배경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지금 그 각각의 군국에는 가를 담당한 관리가 있어 백성들의 이익을 다투고 있으니, 이거는 좀 나중에 할게요. 요거는 그 염철 논쟁과 관련된 거니까. 몇 번을 보시냐면 264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264페이지 3번 문제 볼게요.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이사와 관련된 내용. 이사가 이제 그 당시 그 봉건제도가 그 실시되면서 제후들이 이제 써서 결국에 망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그러면 9년제를 실시하자. 그래서 이제 9년제 실시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나는 이제 그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한나라 건국하고 나서 그 당시 그 제후왕들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제후왕들 임명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군국제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원래 초기 때 제후왕들은 이성제후들을 임명했지만 나중에 쳐내고, 자, 동성제후 유씨로 이제 바꿨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자, 가는 전국적 9년제 시행했다는 걸 가리킨다. 예, 맞고요. 가는 5초 최고의 난이 일어난 원인이 되었다. 예,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나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는 파랑의 난이 일어난 원인이 되었다. 파랑의 난은 이제 이거는 요 시대하고 상관이 없고요. 나중에 서진 시대 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전환의 군국제와 관련이 없다는 거죠. 파랑의 난은 이제 서진의 무죄가 그 왕자나 종친들을 이제 지방 요지에 분봉을 했거든요. 그 왕실의 울타리로 삼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무죄가 죽고 나서 해제가 즉위하고 나서 이때 이제 파랑의 난이 일어나죠. 그래서 각지에 임명했던 그 왕실들을 끌어들이면서 파랑의 난이 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서진 때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 나와 언급한 제후국들은 한무제 때 추응령으로 세력이 약화됐다. 예, 맞죠? 그래서 추응령은 한무제가 실시한 그 제후국들을 이제 약화시키는 정책들이에요.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이제 제후국들이 이제 약화됐는데, 이건 나중에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요것들을 좀 기해서 기읍과 니을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나왔던 것들을 이제 볼게요. 올해 나왔던 문제가 이제 몇 번이냐면요. 좀 넘어가서 14번인가 이게? 잠깐만요. 아이고. 15번 문제 볼게요. 15번 문제. 자, 기역의 명칭을 쓰고 니은의 내용을 두 가지 쓰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 디귿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조의 건의로 시행된 것은, 가이와 조조는 제후왕국의 세력이 강대해진 걸 걱정하여 제압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비무등 비롯한 제후왕들은 연합하여 간신 조조를 죽인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강력한 군사를 배경으로 무슨 난을 일으켰죠? 오와 초난화 중심을 일으켜서 5초 7구의 난이 났죠.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가 군대를 파견해 이들을 진압하고 제후왕국에 대한 억제 정책을 실시했다. 그래서 그 억제 정책에 대해서 한의중에 있는 내용들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제후왕을 정치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고 지방의 정치는 중앙에 파견된 관리들이 담당했고 제후왕국에 대한 관료 임명권과 경제권을 박탈했고요. 영지를 삭감하고 세분화시켰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초 때 이제 홍로가 계속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때 조조가 병사를 주둔시켜 이에 대비를 했으나 변경돼서 생산된 식량을 병사의 원하는 식량을 제공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때 이제 실시한 정책이 무슨 정책이냐면 매장력, 그 다음에 낙속 수작 정책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낙속 수작 정책은 원래는 이제 서민들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 이제 얻었던 이제 곡물을 뭐냐면 장성보군으로 이제 운반해 주는 거야. 예, 이런 정책들을 이제 뭐냐면 낙속 수장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명청시대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명나라 때도 이제 그 당시 그 만리장성 부근에 명나라 때 몽골족들이 쳐들어왔잖아. 그래서 이 몽골족들 막기 위해서는 군대를 배치시켜야 돼요. 그럼 군대를 배치시키려면 군량미가 필요하죠. 그때 이제 군량미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게 이제 상서상인가 신한상인들에 맡겼어요. 그래서 상서상인들은 초창기 때 가까우니까 그들에게 군량미를 대주고 대신에 뭘 준 거예요? 그 당시 그 차나 그다음 소금에 대한 판매권을 준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했고 나중에 그 신한상에도 맡겼죠. 신한상에는 이제 뭐냐 돈을 이렇게 납부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군량미를 사서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차나 그 다음에 소금에 대한 판매권, 독점 판매권 국가가 줬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명나라 때와 관련돼서 좀 같이 연관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병방이 어떻게 군량미를 댔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 풀어볼까요? 자, 총괄평가 몇 번 문제를 보시냐면요. 287페이지 8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반란이 되면 중앙정부에 대한 내용을, 정책을 내용을 쓰고, 이 반란으로 이제 그 진압한 후에 지방세력을 목적으로 실시한 감찰제도를 이제 쓰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자, 요거는 이제 딱 보시면 알겠지만, 뭐와 관련된 거예요? 5초 7구의 난이죠? 5초 7구의 난 배경은 뭐냐면, 조조가 이제 제후왕의 영지를 삭감하는 정책들을, 제시했잖아요? 네, 강간 약제 정책. 그래서 감찰 제도는 이제 뒤에 무제 때 전골 13개 감찰 구역을 나눠요. 이걸 이제 주라고 하거든요. 주. 그래서 주에 이제 자사를 파견해서 지방간을 부정 감시하는 항제 명령을 전달하는 그런 정책들을 했는데 이 주가 원래는 이제 뭐냐면 일종의 행정구역보다는 감찰구역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바뀌게 되죠. 행정구역으로. 그리고 자사도 원래 중앙에서 파견되는 일시적인 뭐냐면 감찰관에 부과했는데 나중에 들어가면 한 곳에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주 전체 주의 그 관할 구역을 통제하는 제일 높은 수장이 돼요. 주의 자사가. 그래서 나중에 주 그다음에 군, 현 밑에 있는 3층제가 형성이 되죠. 그 주의 자사가 이제 후한시기 때 이제 뭐냐면 권력을 장악해서 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삼국지 있죠? 삼국지의 영웅 호월들도 거의 보면 주나라 자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장악했던 이제 사람은 이제 부각이 된다. 이제 초창기 때는 한무제 때는 감찰 구역을 뭐냐면 파견돼 갖고 그 지역을 뭐냐면 봤던 사람들을 주의 자사라는 사람이죠.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무제 때를 볼게요. 무제. 자. 대개 이제 그 한나라 나오면 거의 10문제 중에 한 7문제, 8은 무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한무제가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죠. 그 다방만으로 이제 뭐냐면 여러 업적들을 세웠어요. 자,
전반적인 무제의 그 성격, 정치적 성격은, 국내 정치의 성격은 중앙집권적 전제군주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볼 때 이제 유학을 간악시켜서 전제군주제의 지배체제의 어떤 사상적 이념을 뒷받침해줬죠. 그 대표적인 이제 정책이 뭐냐면, 그 대표적인 정책이 그 동준서가 이제 건의했던 천인상설이죠. 천인상간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유학을 간악화시켰죠. 그렇지만 실제 정치는 법가였어. 그래서 겉으로는 유교지만 실제 정치는 법가됐다. 그래서 이 진시황은 무조건 법가 정책을 내세웠죠. 무조건 책짓질만 가했죠. 근데 이 사람은 유학을 통해서 나름대로 당근도 주고 그 다음에 실제 정치 법가, 법술 관리들을 등용해가지고 통치를 했죠. 그래서 좀 더 그 진시황의 정책보다 한 단계 좀 세련된 정치를 보였다. 그래서 요때 이제 한무제 때 이게 이제 그 뭐냐면 유가 법가를 절충한, 그러니까 이제 왕패 잡도라고 하죠. 왕도와 패도를 같이 섞어놓은 그런 정책이 한무제 때 완성이 됐고요. 그런 정책들이 후대 중국의 왕조의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책에도 큰 영향을 줘요. 예, 고려나 조선시대 때 마찬가지로 겉은 유고지만 실제는 뭐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법에 따라 처리해버리죠. 그래서 이런 법가적인 정책들 같이 수행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동아시아 교과서에도 나와있지만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형성에 큰 영향을 줘요. 중국 문화권 형성에 크게 기여했는데 대표적인 연호예요. 연호. 예, 이 연호라는 건 뭐냐면 지금 몇 년이죠? 2018년이죠. 그래서 한 해마다 이름이 있잖아. 그래서 연자는 한 해의 이름을 정한다는 거야. 이름을. 이게 이제 있는데 이 한 해의 이름을 누가 정하냐면 황제가 정해. 왜 황제가 정하냐? 황제는 한 해 명을 받고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 정상의 권리가 있어요. 정상은 뭐냐면 한 해 1월 1일을 결정하는 권한이에요. 그래서 1월 1일 결정하면 나머지 이제 365일이니까 1년의 범위를 이제 결정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다 거기에다 뭐죠? 이름을 붙인 거죠. 그게 연호예요. 그래서 최초 연호를 사용했다. 그래서 최초의 연호는 뭐냐? 건원이죠. 건원. 연호를 만들었다. 최초의 연호. 근데 이 건호는 나중에 이제 이게 원래 처음에 고유명사였는데 이게 연호를 사용했다는 말을 할 때 일반 명사 써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사에 보면 칭제 건원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때 건원이라는 건 연호를 사용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최초의 연호는 건원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한무제는 여러 연호들을 이제 뭐냐면 사용하죠. 하여튼 그 연원을 만들면서 전국적인 기념법, 이걸 기준으로 날짜 계산을 해서 연대 계산을 해서 편리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각국이 5초 7국에 날 때 일어날 때 각국의 제후왕들이 자기가 나름대로 그 날짜를 셌어. 그 날짜 뭐 동 몇 년, 1년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각국이 이제 하다 보니까 불편하죠. 표준시가 필요하죠. 이건 이제 뭐냐면 한무제가 했고, 그리고 이제 연호는 중국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도 중국의 연호를 받아들여. 그래서 조공채권 관계가 형성되면서 중국의 연호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진나라의 엽법을 개선한, 엽법은 뭐예요? 달력의 기초가 되는 어떤 자료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진나라 때 사용했던 엽법들을 고쳐가지고 실정에 맞게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역법인데, 역법은 이제 누구만이 만들 수 있냐면 중국의 황제만이 만들 수 있어. 그래갖고 이걸 통해서 이제 각국이 역법을 받고 달력을 만드는 어떤 기본 자료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역법을 받아들인 것을 뭐냐면 이제 정삭을 받아줬다. 그래서 중국의 황제가 1월 1일을 결정하는데 이걸 정삭을 받들어서 각국의 역법을 받아들인 거는 중국의 황제의 통치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는 상징적인 측면도 있고 실제로 역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중국하고 교류를 해야 되잖아.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교류를 하니까 중국의 역법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되게 그 서양이 정한 표준시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건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나라도 이제 같이 시간대를 맞춰놔야 되거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역법을 이제 하려면 뭐가 발달된 수학이 발달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수학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 이유로 해갖고 진나라 역법, 그러니까 그 위에서 중국의 역법을 받아들이는데, 하여튼 그때 이제 진나라 역법을 이제 개선해갖고 그 당시 이제 독자적인 한나라 역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진나라 역법은 10월을 그 해에 첫 달에 됐어요.
그게 되게 이제 부담다 생각해갖고 무제때 음력 정월을 세수로 해갖고 1월 1일로 정했죠. 그래갖고 이런 정책들에 따라 달력을 개선했다. 자, 그 다음에 조공책봉 관계를 주변 국가에 확대했죠. 원래 조공책봉 관계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죠? 주나라 왕실하고 제후국 간의 관계죠. 근데 이거를 국제적 질서 확대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한무제예요. 조공책봉. 그래서 조공책봉 관계는 그 후에 이제 뭐냐면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중요한 어떤 제도가 되죠. 근데 이 조공책봉 할 때 조공과 책봉을 같이 받을 수 있지만 조공만 받고 책봉을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꽤 많거든요. 왜냐하면 조공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공무역 때문에 그래요. 내가 조공을 갖다 바치면 그만큼 회사품이 많잖아요. 그 과정에 무역이 일어나죠. 근데 책봉은 안 받겠다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주변의 유목민족들이나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일본은 그 견수사, 경당사 파견했잖아요. 얘네들은 조공사 줬다니지 책봉을 안 받았어. 일본은. 네, 그런 것.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조공 책봉 같이 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 중국하고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이제 간섭이나 영향력 그냥 완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다 건너 하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제 조공하다가 또 어쨌든 조공책봉하다가 왔다 갔다 해. 예, 그런 경우가 있지만 하여튼 이 조공책봉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제도를 개편했죠. 그래서 지방행정기구를 이제 강화시켜서 제후왕을 감독시켰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제후왕이 존재하긴 했지만 실제 9년제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됐고, 그 다음에 감찰제도를 강화했죠. 제후왕도 통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전국 지역을 감찰구역인 13개 주로 나누고 거기에 이제 중앙에 이제 자사를 파견했다. 그래서 지방관을 부정 감시하고 항제 명령을 전달하고 대우족도 탄압 정책 일환으로 했는데 이 자사가 이제 나중에 권한이 커진다고 했죠. 그리고 주가 구현 위에 3층 지역 제일 이제 상해 행정구역 단위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지방의 그 제후 통제책 이거 외워 두셔야겠죠.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이 두 문제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왕국을 일기 9년으로 전락시키고 중앙집권을 강화시켰는데, 자, 추은력이 있어. 추은력이라는 건 뭐냐면,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야. 누구한테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죠? 밑에 있는 장남 이하에, 그러니까 왕 밑에 장남 이하에 차남한테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왕 밑에 이제 여러 왕자들이 있는데, 한 명만 왕국을 계승하면 불쌍하잖아. 그래서 황제가 은혜를 베풀어서 여러 그냥 왕자들도 그 왕국을 계승하도록 한 거야. 근데 말이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뭐냐 이거는 이런 식으로 계승을 해보면 어떻게 제후세력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제 땅을 나누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거의 이제 조그만 마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추은력이 실시했고 그 다음에 주금률이라는 건 뭐냐면 황금 학년에 떨어지면 처벌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왕과 제후들이 이제 매년마다 1년마다 한 걸 바치게 해요. 그래서 함량이 떨어지면 왕과 제후직을 박탈시켜 버리는 거야.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것 때문에 자기가 말을 안 듣거나 좀 약간 위험이 된다고 생각하는 왕과 제후를 쳐내기 위한 수단이고요. 그 다음에 자간율이라는 것은 백성이 제후와 군신 관계를 맞는 걸 금지시키고 이제 이게 재민지배 체제를 강화시키겠다. 황제 중심에 이런 뜻이 있고요. 부익률은 이제 제후왕에 위해 세금을 징계하거나 벌금을 가세를 금지. 그러니까 제후왕이 함부로 세금을 걷지 말라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당류는 그 다음에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보통 중앙에서 이제 그 상국들 파견하거든요. 이들이 이제 뭐냐면 제후의 죄를 알지 못하고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벌이 아당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언급한 그 감찰제도를 강화해서 그 당시 정부의 자사를 파견하고, 그 다음에 또 수도부군에는 사회교육을 설치했어. 그래서 사회교육을 통해서 이제 지방을, 경기 지역, 그 지역을 이제 통제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쳤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내조 정치가 강화됐는데, 이거 기출문에 나왔죠? 그래서 보통 중국에서는 외조가 있고 내조가 있어요. 외조는 뭐냐면 국가의 공식적 업무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삼성 육경, 그러니까 삼성이 된다 했어요.
상공 국영제도가 있었죠? 이게 외조인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내조는 뭐냐면, 국가의 공식적인 것들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항제 개인적인, 항신이나 황제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거야. 일종 비서기구야.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청와대에 보면 되게 이제, 국가의 이제 장관도 있고, 청와대는 아닌 비서기구가 있죠.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국가 제대로 운영하려면 내조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국가의 공식기구. 근데 국가의 공식기구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황제가 지멋대로 하지 못해요. 예, 또 뭐냐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 자신의 측근들 중심으로 내조 정치를 이제 강화시켰어요. 비서기관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외조의 우두머리 승산의 권한이 상당히 축소되고 황제에서 점점 소외되고요. 내조의 비서관이었던 상소와 중소가 중용이 되죠. 되게 이 상서, 중소들은 누굴 이제 주로 임명할까요? 외척세력들 임명해. 외척세력들. 예, 그래서 뭐 각강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임명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긴 거야. 왜 문제가 생겼냐면 한무제는 뛰어나기 때문에 내조를 컨트롤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이제 한무제가 죽고 나서 그 뒤에 있는 황제들이 되게 어리거나 무능한 황제들이 많이 즉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조들이 권한이 커지다 보니까 이들이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외척들에 의해서, 내조에 있는 외척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세력들이 등장했죠. 또 하나가 뭐예요? 한간이죠. 네, 이 한간 세력들이 또 한나라 정치를 왔다 갔다 해. 이건 뭐, 그 한나뿐만 아니라, 후대 역대 왕조의 제일 문제점은 한간이에요, 한간. 그래서, 한간은 여러분들 아실 거야. 남자지만 남자인 것을 아닌 사람들이, 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그 어릴 때부터 황제 옆에 있기 때문에, 황제는 친구가 없잖아. 그 다음에 정서적, 심리적으로 많이 의지하게 돼요. 이 한간들에게. 그래서 이제 한간들이 이걸 통해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이제 건데, 이런 이제 국가의 공식적인 라인보다는 비공식적인 라인,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한간이 거기에 개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내조 정치의 폐해들이 후대에 이제, 전환을 멸망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전환을 멸망시키는 왕망은 어떤 세력이죠? 전환했을 때 외척이었어요.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년제를 완비했는데, 자, 이때부터 9년의 이층 구조가, 아까 주라는 것들이 새로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주의 자사를 파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는 이제 처음에 감찰구역에 있다가 지방행정구역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주현 재나는 삼촌 구조도 이제 변화가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삼촌 구조가 이제 전한 중후기부터 해가지고 쭉 했다가, 위진남북조 시대 거쳤다가, 나중에 다시 2층제 바뀐 게 어디야? 순화 때죠? 예, 순화 때. 자, 하여튼, 3층 구조도 변화된다. 그래서 주의 기능은 처음에 감찰구역이었다가, 자사도 원래는 이제 중앙에서 파견된 감찰관에 불과했죠. 근데 점점 행정구역화 되고, 그리고 자사의 권한이 강화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고려시대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고려시대 보면, 그 지방에 이제 5도에 뭘 파견했어요? 안찰사를 파견했죠? 그래서 안찰사는 원래는, 중앙에 파견된 경관직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예요? 지방지로 바뀌면서 그 지역을 이제 통갈하고 모든 궁정이라든지 사법이라는 행정을 장악하잖아요. 관찰사도 이제 바뀌게 되죠. 이런 변화 과정하고 좀 비슷해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한무제의 이제 경제정책을 볼게요. 자, 한무제의 경제정책은 바탕은 뭐냐면, 중농억상정책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상황의 범법에서 보이는 중농억상정책인데, 그때 그냥 중농억상정책이 아니라 법과적인 중농억상정책이야. 그래서 이게 중농이라는 것은 농업을 중요시 여기고 억상은 뭐죠? 상인을 억압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건 유교도 마찬가지인데 유교와 달리 법과적인 중농억상정책이다. 자, 법과적 중농억상정책 예전에 말을 했을 거야.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해서 예전에 상인의 역할을 누가 하는 거야? 국가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이익을 얻는 제도가 이런 법과적 중농억상정책이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이제 목적을 보면, 그 다음에 한무제가 대제국을 건설하고, 뭐, 그러니까 대제국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대토목 공사, 대의원정, 특히 홍노조까지 싸우는 과정에서 예전에 문경시대 때 마련했던 재정들이 다 고갈됐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재정확보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한무제는 농민들한테 받아내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어떤 목적으로 생기냐면 상인들이 돈이 많잖아. 그래서 상인들을 떠내거나 상인들이 했던 역할을 국가가 대신하면서 그걸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상인들의 속성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누굴 등용했냐면 상인 출신이었던 상호양이나
공건 이런 사람들 등용했어. 특히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상호양이에요. 이 사람 이름 정도 외워두세요. 나중에 소재 시대 때 어사대부에서 어사대부를 맡아갖고 이제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대표적인 상호양 같은 사람은 그 상인 출신의 관료예요. 법술 관료예요. 법가적인 관료.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정책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호 총대의 정책을 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중농 억상 정책을 보면 아까 국가가 상인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재정을 확보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전매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군수법, 평준법도 그런 이제 이단은 이제 실시했는데, 자, 전매제도라는 건 뭐냐? 자, 특정한 상품을 국가가 독점 판매하는 거야. 자, 그때 염은 뭐예요? 소금이죠. 생활 필수품인 소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철은 뭐냐면 그 철기 생산하고 관련된 거죠. 철. 그래서 그 당시 철제 농기구가 확대되면서 철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철기 생산과 판매 독점권을 국가가 갖는 거고, 그 다음 준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소금이죠. 그래서 염철 이런 전매제도는 그 한무제 때도 실시했지만 예전부터 있었던 거, 전국시대 때. 그래서 산림수택을 가산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물품을 이제 뭐냐 전매를 해서 그 국가가 독점 생산을 판매함으로써 그 이득을 얻으려고 했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상인 장학등을 국가가 관리해서 했고,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 이 염철 전매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염철 논쟁을 발생시켰다. 무죄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소재 때 그 내용이고요. 염철 논쟁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염철 논쟁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여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군수법과 평준법이죠. 자, 군수법과 평준법은 상호양이 주도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인이 장악했던 이걸 국가가 뺏어서 한 거야. 원래는 이제 상인이 했던 건데 국가가 하는 거야, 그걸. 그래서 예전에 상인들 어떤 식으로 이제 이득을 챙겼냐면 지역 간의 가격 차이나 아니면 계절 간의 가격 차이 이용해가지고 이득을 챙겼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누가 한다? 국가가 하는 거야. 그래서 이득을 챙기는 방법인데, 평균법이라는 것은 시기에 따라 가인 공급에 위한 물가의 상승과 하락을 조정하고 물자의 직접 구입과 판매를 담당해서 이윤을 취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그런 목적인데, 자, 이 시기는 이제 계절에 따라서 이제 어떤 물품들은 예를 들어 쌀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많이 생산되는데 그러니까 가을에는 물가가 떨어지겠죠, 쌀값이. 그런데 이제 그 겨울 때는 어떻게 봄을 넘어가면 보릿고가 되면 쌀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상인들은 쌀이 살 때 싸들었다가 쌀이 비쌀 때 팔았어. 이런 식으로 이득을 챙겼는데 이걸 누가 하겠다는 거야? 국가가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물가도 뭐냐면 그 조절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쌀이 살 때 많이 사들이면 그만큼 쌀값이 올라가겠죠. 근데 쌀이 비쌀 때 많이 풀면 쌀값이 좀 떨어지겠죠. 이렇게 물가를 조절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군수법은 뭐냐면 군수관을 이제 파견해서 직접 국가가 이제 지역 간의 어떤 그 물가 차이 이용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뭐냐면 물자 원활히 수송하고 그걸 통해 가격 차이 이용해서 이득을 얻는 방법을 이 군수법에 똑같은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평균법은 시간적인 차이, 그 다음에 군수법은 공간적인 차이를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려는 방법이다. 그 동시에 그 뭐냐면 그러니까 그 동시에 이제 물가를 이제 조절하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폐를 통일했죠. 그 당시 예전에는 군국제가 실시할 때는 여러 왕국들이 자유롭게 이제 화폐를 주조하고 품질도 일정하지 않고 이게 물가 폭등의 빈발의 원인이 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국가만이 이제 주조권을 갖고 있고요. 중앙정부만이. 그때 이제 수용도인을 통해서 만든 게 오수전이에요. 오수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리고 개인이 화폐를 주조하는 걸 금지시켰어. 이 오수전은 그 후에 이제 중국 화폐 기본적인 형식인데, 이 오수전 형태가 이제 원전이거든요. 그래서 둥글게 생겼고, 거기에 이제 천원 지방을 상징해서 둥글게 생겼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네모나게 뚫려 있는 형태인데, 이게 이제 중국 화폐 기본 형식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 화폐는 한때뿐만 아니라 위진남북조 시대까지 계속 사용했어. 거의 700년 동안, 오랫동안 사용했던 화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백제 시대 때 문흥왕릉에서 중국의 동전이 발견됐죠. 이거 무슨 동전이에요? 오수전이에요. 그래서 이 위진남북조 시대까지 이렇게 사용됐다. 그러면 이렇게 오수전이 많이 보급됐다는 거는 한 나라의 화폐 경제가 그만큼 뭐예요?
그 당시 화폐 경제가 성행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세금을 화폐로 징수했어요. 이게 뭐 지금은 당연한 거지만 그 당시에는 물품난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세금을 화폐로 징수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위진남북 시대 때 이제 이거는 다시 물납제에 바뀌었다가 당나라 이제 그 양세법에 가서야 또 세금을 화폐로 징수해요. 예. 근데 당나라 양세법 이전부터 한참 오래전부터 한나라 때 화폐를 징수했다는 거는 세금을 통해서 화폐 경제가 그 당시 많이 선행됐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오수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증세 정책을 하죠. 그 당시에 증세 정책 대상은 누구였냐? 농민이 아니었어요. 농민이 주로 상공업자나 이런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문경시대 때 이제 생산력이 발달되고 상파배 경제가 발달되면서 부가 한쪽에 치우쳤다고 했죠. 주로 누구한테 몰렸다고 했죠? 상인들, 수공업자들 몰렸어.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뭐냐면 억압을 해야 되겠다. 중농 옥상 정책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 산민제를 부과해가지고 대상이나 수공업자들 재산에 대해 가세를 해. 그래서 일반 사람보다, 일반 농민보다 5배 부과하도록 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그 돈을 걷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2,000량당 뭐 120전 비율로 농민의 세금 5배 이상을 걷게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거 세금을 잘 안 내고 뭐냐면 세금을 탈세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신고하게 해요. 신고하게 하면 그 사람에게 여러 이제 또 뭐냐 그 사람 뺏은 재산들 다 뺏고 그 중에 일부를 신고한 사람한테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 그걸 고민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탈세자 색칠에 발표한 것을 신고자 포상하게 하고 관리를 상호 간의 감시를 의무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거 관리가 아니라 이거 상호 간의 감시를 의무화. 이거 관리 빼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 과정에서 이 정부는 상인으로부터 막대한 토지와 노비, 그 다음에 이제 재산들을 몰수했고요. 그 때문에 중류 이상의 상인들은 대부분 파산했다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중농 억상 정책의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증세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간 매작을 통해서 국고 수익을 증대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매간 매작을 통해서 국고 수익을 증대했다. 그래서 경제시대 때 이제 실시했던 제도 있죠? 납속 수작제. 이게 되게 무제 때까지 계속 지속이 돼요. 예. 매간 매작을 통해서 국고 수익을 또 증대되는, 시키는 그런 것들을 했죠. 그 결과, 문제는 이제 원래는 중농 옥상 정책이 그 상인을 억압하는 거였어요. 상인은. 농민보다는. 근데 이제 거꾸로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오히려 농민들을 더 뭐냐면 몰락을 시켰다. 왜 농민들을 몰락을 시켰냐면 일단 비싼 소금과 철기 제품들은 뭐냐면 농민들의 상당히 필수품이죠. 철기 제품 농기구를 만들어야 될 거냐. 근데 이걸 국가가 독점하다 보니까 시가보다 뭐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자연 시장에서 얻은 가격보다도 뭐냐면 더 비싸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뭐냐면 구입을 제대로 못하니까 농민 부담이 가중화되고 이거 몰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때 이제 몰락한 농민들 토지를 집적해갖고 그 당시 누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호족들이 성장을 하기 시작해요. 호족들은 몰락한 농민들의 토지를 집적하고 그다음 되게 이제 상품의 안거래를 조장해서 폭리를 하는데 대상인들이 주로 하죠. 이게 이제 연철 전매제 배경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이제 알카포네라고 아시죠? 금주령 할 때 그 미국에서 이제 한때 술을 못 먹게 했어. 근데 술은 사람들 많이 먹잖아. 그러니까 못 먹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 어떤 식으로 해? 그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술을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하죠? 안거래나 몰래 밀주해갖고 먹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뭐냐면 깡패 집단이 거합돼갖고 이렇게 성장했는데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이제 소금이나 철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높은 가격 독점에 파니까 이제 안거래 시장이 형성이 된 거야. 그래갖고 정부에서 예를 들어 소금을 뭐 100원에 판다. 근데 그 안거래 시장에서는 이제 시장 가격이 10원이면 50원 정도 팔아요. 그러면 농민 입장에서는 누구 걸 사 먹겠어요? 당연히 정부 거보다는 안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에다 먹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막대한 부를 축전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실크로드나 이런 그 대원정을 통해서 얻었던 서방 교통로를 통해서 얻었던 이런 이득도 이제 중개모를 통해서 또 뭐냐면 상인들이 성장하고, 이런 상인들이 이제 뭐냐면 다시 창출된 부를 어디에다 투자를 하죠? 토지에다 투자해요.
그래서 또 한무제국이 때 매간 매주를 통해 통로가 개방되고 등등 해갖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그 억상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농민들 몰락을 가속화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안거를 통해 폭를 취하고 또 뭐냐면 이런 등등 해가지고 상인들이 토지에 뭐냐면 많이 투자를 하면서 무슨 계층으로 바뀌게 된다? 호족 계층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억상 정책은 일시적인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계속 상공으로 발달돼요. 예. 그래서 원래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한무제 정복 정책을 볼게요. 한무제는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참 홍노하고 싸운다고 했죠.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홍노는 이제 그 당시 문제와 경제시대 때 와갖고 하평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우고 와서 약탈하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참지 못한 이제 그 한무제가 홍노를 정복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읍사건이라고는 있어. 마읍사건. 이 마읍사건은 이제 홍노군을 마읍으로 이제 유도해가지고 얘들 산만시키려고 했다가 도중에 들킨 사건인데 이 마읍사건은 이제 뭐냐면 한시조에 나오죠. 그 사건은 실패했지만 이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뭐냐면 예전에 수동적인 어떤 정책에서 홍노에 대한 수동적인 정책에서 공세적 정책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때 위천이나 각교봉들을 파견해서 그다음에 홍노군을 격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역 진출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 하서사군을 설치하죠. 하서사군을. 그래서 이제 했고, 홍노를 이제 오르두스 평원 북쪽으로 막고 이제 구축은 쫓아냈다는 거야. 야, 그래갖고 이제 홍노를 이제 이렇게 좀, 그렇지만 이제 홍노하고 계속 싸워요. 이때는. 그래갖고 이제 심지어는 나갔다가 홍노한테 잡혀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 나중에 이강리 같은 사람은 홍노에 잡혀가지고 외척 출신의 장군인데 잡혀가지고 이제 뭐냐면 거기에 또 있다가 또 이렇게 죽고 이렇게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홍노하고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이제 홍노가 너무 강하니까 안 되겠다. 홍노 옆에서 좀 적대적인 부족들과 손을 합쳐가지고 홍노를 치자. 그래가지고 이제 월지하고 오손을 이제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다음 장건을 서역에 파견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와서 가는 도중에 홍노한테 잡히게 돼요. 홍노한테 월지국에 가는 도중에. 그래갖고 이제 거의 홍노한테 잡혀서 10년 동안 이제 홍노와 같이 생활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홍노 부인도 이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아들도 놓고 그러니까 이제 홍노 애들이 이제 방심한 거야. 이 사람들 홍노 사람 됐다. 근데 이 틈을 노려가지고 도망쳐 나가서 월지국에 가가지고 이제 뭐냐면 우리하고 이제 공수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당시 그 홍노를 치자. 그러니까 월지에서 거부하죠. 왜 거부하냐면 홍노하고 예전에 싸워봐갖고 도망쳐 나왔거든. 그래갖고 홍노가 너무 강한 걸 알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실패해서 돌아와요. 한무제 보고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월제와 오손 동맹이 맺는 게 이제 성공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어. 그 당시 이제 홍노의 포로 생활을 할 때 홍노들이 자주 이용한 비단길을 발견한 거예요. 비단길을. 예. 그래서 이 비단길을 발견함으로써 이 비단길을 통해서 홍노들이 한나라에서 약탈하거나 바친 그 비단을 이 비단길 통해 서역상인들 갖다 팔고 서역상인들이 노마한테 갖다 팔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홍노는 왜 계속 한나라를 이렇게 약탈했냐면 괴롭혔냐면 이 비단이 나는 거 그게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비단길 발견됐는데 이 비단길 통해서 나중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동서문화교도를 이제 활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자, 하여튼 이때 비단길이 발견되면서 동아시아와 서남아시아의 문화권을 연결한 동서문화고도에 큰 공헌을 했고요. 서역에 대한 이해가 증가시키고 중국인들의 어떤 세계를 확대시켰다. 그래서 비단길을 나중에 통제하려고 하고 이런 과정에 서역 원정 같은 것들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주의할 것은 비단길을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인들이 개척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건 좀 약간 틀린 표현이에요. 원래 이 비단길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서역의 오아시스 국가들이 이제 개척한 거야. 왜냐면 그 위에는 초원길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초원길이 있었는데 이 초원길을 유목민들이 이제 개척한 건데 이걸 이제 그 당시 서역 상인들이 이용했어. 근데 너무 세금을 많이 통행세를 부과하니까 그 대안으로 이제 개척한 것이 비단길이에요. 나중에 이제 중국인들이 발견한 거죠. 그리고 이제 홍노를 이제 싸우다 보면, 이제 홍노가 싸우다 보면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면, 홍노에 돈줄을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홍노의 돈줄. 홍노의 돈줄이 어디냐면 서역 상인들이야.
그러니까 서역에서 물건을 갖다 팔아가지고 비단을 갖다 팔아가지고 거기에서 막 얻은 이익을 가지고 또 홍로 군대를 양성시키고 그런 걸 알게 되니까 홍로를 치기 위해서 서역을 치자.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서역 원정을 하게 되죠. 이강률을 파견해서. 그래서 대한국을 정복하고 페르가 나라인데 이 대한국은 이제 서역에 있는 여러 도시국가 중에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피를 흘리는 맞은 한월만을 얻게 되죠. 그래서 한월만을 얻게 됐고 서역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좀 기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날 결과 한이 서역 지역 세역 확대되고 그렇지만 홍내 방금 서역 결국은 실패했지만 나중에 홍로적으로 타격당해서 이제 세역을 약하는 기반이 되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한 무제 때 홍로세역은 타격은 주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이제 그 후에 홍로가 힘을 빼는 나름대로 공헌을 했어요. 그래서 홍로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죠? 전한 시대 때 말기에 들어가면 분열이 돼요. 그리고 동홍로, 뭐 성운로 이렇게 분열됐다가 또 이 분열을 이용해서 이제 한나라가 통제를 또 하죠. 그러다 후한 시대 때는 또 남흥로, 북흥로 이렇게 분열되죠. 그래서 남흥로는 이제 밑으로 내려서 이제 하나 되고 북흥로는 이제 쭉 뭐냐면 서진으로 해가지고 유럽의 역사상 뭘로 나타나요? 훈족으로 나타나죠. 자,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남해는 남해국군을 설치했는데, 자, 이 남해국군은 원래는 진나라 때, 그 당시 월족도 토벌하는 데서 이미 이제 뭐냐면, 장악했던 땅이었는데, 한나라하고 초나라가 싸우는 과정에서 한초전 할 때 이게 혼란기에 남해 지역, 그러니까 복건성, 그 다음에 강동성, 강서성 일대가 독립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독립된 왕국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럴 때 다시 지배를 해서 거기에 남해국군을 설치하고 남해무역에 기초를 잇고요. 그 다음에 월남 북부까지 공격하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월남 북부 지역이 한동안 누구의 지배하에 있게 돼요? 네, 중국의 지배하에 있게 돼. 여러 왕조. 그래서 이제 월남 북부 베트남은 어디에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냐면 오랫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중국 문화권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서남이를 정복해서 육군을 설치했다. 서남이란 건 뭐냐면 그 중원을 기준으로 볼 때 서쪽에 남쪽에 있는 지역이야. 그래서 오늘날 어디에 이제 해당하냐면 사천이나 기주 지역이야. 그래서 여러 이제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 소수민족들을 정복을 해서 사천 기주를 확보해서 중국이 이제 거기까지 세력이 확대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하고 이제 관련됐고 한번 기초에 나왔던 게 있죠? 어디를 공격해요? 고조선을 공격하죠. 예. 고조선은 이제 원래는 고조선하고 이제 위시조선이죠. 예. 위만조선하고는 한나라 초기 때는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갖고 한나라 초기 때 사이가 좋아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위만이 그 한나라 얻고 주변에 여러 이제 나라들과 정복 정제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위만이 죽고 그 아들이었던 우구왕 때부터 사이가 나빠졌어. 그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때문에 그죠? 그 당시 남쪽에 진국이 있었죠. 진국하고 그다음 한나라 교역을 막고 중개목을 통해서 독점을 하려고 해.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위만조선이 또 뭐냐면 홍로하고 또 결탁되는 걸 또 막고 여러 목적으로 해갖고 위만조선을 공격해서 그 지역에 이제 한사군을 설치하죠. 그런데 이제 낙랑골 지역은 대부분 이제 요동 쪽으로 이동을 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와 관련돼서 기출 예문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나라 역사하고 중국 역사는 또 관련돼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한무제 유교 진흥책을 볼게요. 한무제 유교 진흥책. 자, 그 한무제는 유교를 이제 간악화 시킨 사람은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유교 진흥책을 좀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거기에 그 대책이라는 게 있어요. 대책. 그러니까 대책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거기에 이제 이걸 알려면 그 밑에 이제 현량가를 좀 아는데 현량가 먼저 설명할게요. 그 당시 일식이나 지진, 수해, 한반, 지금처럼 폭염 등등등 일어날 때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자연현상을 봤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봤어요. 청인상관설에 따라서 하늘의 징조도 본 거야. 그러면 이 하늘의 징조를 이제 뭐냐면 황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이게 왜 그러냐는 걸 이제 뭐냐면 올리도록 해. 그 많은 사람들이 봉당문을 올리게 되고 그것을 보고 이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현량인데 그래서 이제 이 현량대가 이제 여러 가지 뭐냐면 모여가지고 정기적으로 뭐냐면 정치와 학문을 논해요. 이걸 뭐라고 대책이라고요. 대책. 예.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오경 박사를 뒀다. 오경 박사는 뭐냐면 요게 박사라는 것은 한 분야에 능통한 사람들 보통 지칭을 하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거 오경에 능통한 사람을 얘기해요. 태학에 오경 박사를 뒀는데 오경은 뭐겠어요? 시경, 서경, 예경, 춘추, 역경을 말하죠. 거기 이제 박사를 두고 태학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호령과를 뒀다. 이 호령과 한권 이선제니까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태학에 대해서 그 국립대학을 두죠. 그래갖고 이제 우수한 자들 관료로 진출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유교의 국교화. 그래서 간학화를 하죠. 동준소를 이제 그 등용을 해서 국문학파인 동준소를 등용해서 청인상설 적극적으로 채용했다. 청인상설은 이게 이제 뭐냐면 하늘과 인간이 서로 교합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인간을 이제 대변하는 황제와 그다음에 하늘 간의 어떤 그 교감을 통해서 정신한다는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황제 정신을 잘 못했어요. 그러면 상제가 이걸 보고 뭐냐면 어떻게 되죠? 제의를 주죠. 재앙을 줘. 한발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걸 줘. 그리고 나서 그 뭐냐면 얘가 정치를 잘했어. 그러면 상소로운 징조를 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이 청인상설이다. 이렇게 지금 기억을 내주세요. 청인상설은 이건 이제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정치는 누구만이 해야 된다? 황제만이 해야 되고 신하는 뭐야? 그냥 보조적인 존재야. 보조적인 존재. 그리고 나서 황제만이 한해 책임진다는 거죠. 이 말은 황제권을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예. 이 청인상원서는 동준서가 이제 처음 제시한 거라고 했지만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은행옹행서를 봤다고 해서 그 예전부터 있었던 것을 이제 청인상원서를 이제 동준서가 처음 체계화시켜갖고 제시를 했죠. 그래서 청인상설, 청인상간설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윤리와 이제 종교 중심의 황제의 역할을 이제 함으로써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것을 했다. 그래서 나중에 성리학의 공치주의하고는 좀 대별되는, 좀 반대되는 어떤 정치 이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제 때 당시에 국고의 반란을 보면, 국고화의 반란을 보면, 보통 우리가 무제가 이제 유교를 국교화 시켰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기독에 보면, 그것은 겉으로 그런 거지. 실제는, 무제는 뭐냐면 거의 대부분 누구한테 맡겨요? 유교 관료들한테 맡긴 게 아니라 되게 법술 관료. 그러니까 법가들한테 맡겼어. 네, 대표적인 사모양이죠. 경제정책부터 해갖고 다 법에 비해서 한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때는 겉으로만 그런 거고, 실제 때 이제 유교의 국교화는 언제 때 일어나면 원제 때 일어났다. 원제 때, 뒤에 원제 때 일어났던 것이 이제 보통 학계 중론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요. 이게 이제 한의중에 나와 있어요. 한의중에 있고, 사료를 보는 아시아사인가? 여기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요. 예, 사조와 함께.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한문제에 또 뭐냐면 인재선발 방식을 한권이선제라고 하죠. 자, 한권이선제는 추천제와 선거제를 이제 결합된 방식인데 1차는 추천, 2차는 선거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제도를 바탕으로 한 거야. 목적은 유교적 교양을 가진 사람들을 선출하는 거죠. 그래서 학론에 입각해서 일단 추천을 해요. 이 학론은 향촌의 여론을 얘기하는 건데 그 당시 향촌의 여론은 누가 장악하고 있었죠? 한문제 이후부터는 호족들이 장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호족들을 이제 그 여론에 따라서 인재를 추천을 내죠. 그래서 이제 주장관이 이제 추천을 받아서 선발하고 호족의 여론을 듣고 그리고 호족들은 이제 그냥 임명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험을 봐요. 시험을. 그래서 시험 종류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호렴이야. 그러니까 인구비에 따라 선발하는데 이거는 지방의 호행이나 천령한 청년들을 청구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소문이죠. 지방 호족들의 어떤 그 뭐냐면 천령도의 담론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이게 후한 때 널리 이제 행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랑반전에서 전환시대 때 했던 게 있는데 아까 얘기했처럼 청인상서에 따라서 일식 지진 수해 한발 같은 하늘의 징조가 보이면 그걸 자연성을 바라보지 않다고 했죠. 어떤 정치적 형상으로 이제 보고 하늘의 징조를 파악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천자가 인재를 구하는 걸 하고 그리고 봉당문을 올려붙이면 이제 모여가지고 정치를 토론하는 대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한랑반정이 있었다. 한랑가. 자, 한랑가는 이제 조광조가 한랑가를 실시했죠. 이건 영향을 받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수제는 순수하게 유교 경쟁만 보는 거야. 무제라고 하는데 왜 무제라고 하냐면
예전에는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제가 있었어. 휘라는 거는 뭐냐면 황제의 이름이야. 어릴 때 불렸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피희라는 것은 뭐냐면 황제의 이름을 피한다는 뜻이죠. 예, 왕의 이름을. 그래갖고 강무제 유수가 있었죠. 강무제 유수, 후한세 어떤 유수가 이 숫자하고 한자가 동일해. 그러면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제라고 했던 거야. 수제 과목 이런 걸 줘서 이제 했다. 근데 널리 행해지지 않았어 이거는요. 자 결과를 보면 자 결과 이제 관리 선발 유교적 정통을 중요시하고 그래서 관리는 유학자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향론에 입각해서 했기 때문에 지방 오족들이 장악을 했죠. 예. 근데 이제 나중에 후한 말기 때 중국에 들어가면 향론이 붕괴가 돼요. 향론이 이제 뭘 붕괴되면 이게 한국에서 제일 운영이 안 됐던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탕루라고 하는 한간 세력들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한간과 그의 결탁한 세력들이 그 등장하면서 항로를 왜곡시키죠. 호족들의 여론을. 그래서 자기들이 간직을 독점을 해버린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이거에 반발하는 그 이제 호족들 반발하는 흐름들이 생기고 이들 자기를 청류라고 하고 얘네를 뭐라고 해요? 그 한간과 결탁한 사람들 탕류라고 하면 싸우게 되죠. 그래서 뭐 당고의 금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후한 시대 때 좀 더 얘기할게요. 자, 그럼 무제 통치 체제의 의의를 보면 무제는 겉으로는 유가적 통치 이념을 도입을 했어요. 예. 그렇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뭐라고 했다? 법가적 황제 지배 체제를 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 한번 그 시험 문제 나왔던 용어인데 한번 기억을 해두세요. 왕패 잡도라고 하죠. 그래서 유가의 왕도 정치와 그 다음에 심의위원 통치, 법가의 패도 정치를 동시에 했다. 그래서 중국의 황제체제를 정치와 사상면에서 그 진시황 그 다음에 좀 더 세련돼 있게 완성시켰던 사람이 이 무제예요. 네. 그래서 한무제 통치제도는 구의 역대 왕조들이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무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라든지 사상, 그 다음에 대원정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봤고요. 그러면 이제 관련된 기출 문제를 풀어볼게요. 264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264페이지 4번 문제 볼까요? 자, 이 4번 문제는 원래는 이제 다른 문제와 같이 있어요. 그 뭐냐면 비단길이나 바닷길 뭐 이런 것들 이제 총길 관련된 물품 교류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 요건 뒤로 빼고 한 문제와 관련된 비단길 개척 부분만 이제 봤는데 자 비단길 가정과 의미 개척의 가정과 의미를 내주인에 쓰시오. 자 가정은 훅로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회 월주국과 동맹을 맺으러 장건이 파견됐는데 그 가정에서 개척이 됐고요. 의미는 이제 뭐냐면 동아시아 서남아시아 문화권을 연계해서 동서문화에 큰 공헌을 했고 그 다음에 서역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켰다. 중국인의 세계관을 확대시켰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몇 번을 보시냐면, 아이고. 그 5번 문제 볼게요. 그 다음 5번 문제 265페이지. 자, 다음은 중국의 어느 시대 때 실시한 경제정책의 자료이다. 자, 가의 명칭을 쓰고, 나와 다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쓰시오. 그 B에 나타난 경제 정책의 이념을 쓰시오 있는데 자 A를 보면요. 자 이전에는 이제 화폐가 자주 바뀌어 백성들에게 화폐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천하의 모든 기준의 화폐를 폐지하고 수용에서 소속된 상관에 의해서 화폐를 주정하도록 하는 수용도의라는 그 기관에서 이제 제조하도록 명령을 했고, 그러나 농민들 이 화폐에 익숙하지 않아 비슷한 동전을 서로 비교하고 옛 것을 믿고 새 것을 의심하여 화폐 선악을 분간을 못해. 자, 이 화폐는 이제 뭐냐면, 요 뒤에 이제 연결시켜서 군수편 평주법 관련해서 한무제 때 얘기죠. 그러니까 오수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오수전.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B는 그 아까 이제 그 군수법하고 평주법과 관련된 건데, 자 일단 그 지역 간의 교류를 통해서 이익을 챙기는 방식을 군수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에 들어갈 걸 군수법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절 간의 이익을 챙기는 방법 평주법이라고요. 그래서 군수법과 평주법은
상호양이 이제 그 계획을 마련했고, 전매제와 함께. 아까처럼 뭐에 상인이 했던 이득을 누가 뺏어갖고 하는 거야? 국가가 해서 뺏어갖고 이득을 챙겨가지고 재정을 확대시키는 그런 정책들이죠. 자, 그러면 그 밑에 깔려있는 경제정책은 뭐야? 중농억상정책인데, 그럼 중농억상정책 뭐 넣었어도 됐지만, 엄밀히만 무슨 정책이에요? 법과적인 중농억상정책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무제의 법과적 중농억상정책은 그 기원이 어디부터 출발된다고 했죠? 상황의 범법부터 출발한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쭉 해갖고 거쳐갖고 어디로 연결돼요? 신라 왕망의 정치까지 연결돼요. 그래서 유교 정치를 내세웠지만 실제로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뭐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야? 법과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이제 내용을 이제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자, 밑줄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문제가 이제 실시한 법령 두 가지 쓰쇼. 그래갖고 이제 여기 쭉 있는데, 하는 진해 지방제도를 답습하면서 그것과 다른 제도를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처음 해내에 평정한 뒤, 한해 황제는 동성의 제자들과 공신들을 제후왕으로 삼고 봉준을 나누어 줬고, 제후왕은 왕국안에 직접 어사대부 이하 각급 관료들을 임명할 수 있었다. 제후왕국은 정부의 규모가 한해 중앙정부에 비교만 할 만큼 커졌다. 한해 황제는 제후왕국의 가운데 오직 승상만 임명할 수 있다. 제후왕국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한제국이 위협적인 중이됐다. 자, 한무제가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실시한 정책들을 이제 법률 두 가지 쓰면 아까 아침에 얘기했던 내용들 이제 쓰시면 되겠죠. 주급률, 추운령, 뭐 자간률, 부익률, 아당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이런 것들 같이 쓰시면 되고,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게 매장력 관련돼 가지고 5초 최고에 난 이후에 그 뭐냐면 그 제후왕들 권한 약화시킨 거. 그래서 이제 되게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뭐냐 아까 언급했던 거 외에도 이걸 썼던 한무제의 정책들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알아본 결과 이걸 뭐 그 물체를 냈으면 좀 맞게 해주는데 칼처를 했으면 다 틀렸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틀렸을 것 같아요. 내가 시험 좀 나온 거 보니까. 예. 그래갖고 이제 주로 이제 한의 중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있죠. 5초 7국에 난 진압 후에 그런 정책들을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것들은 이제 없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총괄평가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총괄평가 문제. 자, 총괄평가 문제 286페이지 표 보세요. 4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 이제 4번 문제 보면 한무제가 실시한 다음과 같은 경제정책에 일어난 부작용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자, 돈과 곡식을 담당한 관청에게 소금, 철 담당하는 관리의 의견을 하나 쭉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소금과 철에 대한 무슨 제도와 관련된 거예요? 전매제죠. 근데 전매제도는 문제점은 너무 시가보다 너무 비싸게 갖다 팔다 보니까 이게 이제 농민들이 이제 경제 부담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대상은 중심으로 암거래가 형성돼, 암시장이. 그래서 암시장에서 정부의 가격보다도 낮게, 시가는 좀 높게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 판매하다 보니까 오히려 대상인들만 뭐냐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게 되고, 이 대상인들이 중개모의 이동을 통해서 더 번성하게 되고, 이들이 돈을 번 것을 어디에 투자하게 되는 거야? 토지에 투자하게 되죠. 그래서 호적을 선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면, 자, 몇 번 문제 보시냐면 288페이지 표 보세요. 자, 288페이지 10번 문제 볼까요? 10번 문제. 자, 다음 정책의 실시로 인해서 지역과 계절 간의 가격 차를 통해 이익을 추구했던 경제 주체의 변화가 일어났다. 자, 이 변화 내용을 사료에 참조해서 서술해 보시오. 이거 왕망이 후에 실시했던 이하 유사한 물가 통제 정책의 내용을 말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대농사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했던 군수관과 연철관이 있는데, 자, 이 계절과 그 다음에 지역 간의 차이, 지역 간의 차이를 통해서 이득을 챙겼던 것을 무슨 법이라고 하죠? 이거를 지역 간의 차이는 군수법, 그 다음에 계절 간의 차이들은 평주법.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되죠. 자, 근데 이런 군수법, 평주법은 그 종전의 상인들의 이득을 취하는 방식을 누가 해준다? 국가가 대행, 법과적인 어떤 중농억상 정책을 입각해서. 그 다음에 이런 정책들을 나중에 왕망이 또 이어받았는데,
그래서 물가 통제 정책으로서 이제 장안, 남양 같은 주요 도시에 5군 4시사를 설치했죠. 그래서 물가를 통제했다. 여기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을 보시면 293페이지 20번 문제 볼게요. 자, 한무제 이전에 기획 같은 대외 정책을 추진했던 국내적 배경을 두 가지 쓰고, 그 다음에 니은의 한무제가 관련된 정책 세 가지를 말해보시오. 그리고 디귿의 개정 내용을 쓰고 역법 명칭 포함해서 니은의 관련 정책들을 세 가지 써보시오.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호문항제라는 것은 한무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재물들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과 혼인관계를 마저 하친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쭉 있는데, 자, 이 호문항제는 이제 혼무제가 아니라 문제를 의미하네요. 예, 그 문제인데,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문제의 어떤 하친 정책을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얘네들이 공격을 한 거야. 근데 이렇게 왜냐면 이게 굴욕적이죠. 일종의 합평을 맺어도 맨날 쳐들었는데 불구하고 계속 손을 내밀고 그렇게 합평을 또 하고 그런 이제 굴욕 외교를 했는데, 그거는 대내적인 이제 대외정책 추진할 때 국내적 배경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예전에도 말했지만 그 당시에 문경치의 그 주요 방향, 정책 방향이 뭐라고 했죠? 항류의 수였죠. 후식 정책이었죠. 백성을 편하게 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백성을 편하게 하려면 전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전쟁을 안 해야 되겠죠. 그런 것도 있고, 국내에 이제 뭐냐면, 제후 세력들이 너무 큰 거야, 제후왕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뭐냐면 염두에 둬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홍루한테 이런 구족적인 어떤 것들을 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바뀌게 된 게 무제 때문이죠. 경제 때 5초 최고에 나는 진압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고, 그리고 이제 항로수를 포기하죠. 그리고 적극적인 이제 뭐냐면 대외적인 침략 정책을 이제 감안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니은과 무제와 관련된 정책 세 가지 쓰시오. 자, 여기 이제 천하의 우수한 인재를 널리 모집하고, 그래서 오경 박사를 두고 오경을 전문으로 한 교육을 하고, 한국 이선제를 통해 지방 인재를 선발하고, 국립대학을 통해서 태학을 설치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한무제는 진나 역법을 개선했다고 했죠. 그래서 종전의 1년을 철달러 10월로 하는 역법을 개정해서 전원력을 개선해서 그 정원이동을 한 태초력을 이제 만들었다. 이 내용을 쓰시면 되고요. 그러나 제후대 체제를 정해 그들 영원토록 모방하고 싸울 생각을 하지 않게끔 만들었기에 지금까지 이대로 위에 의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런 정책들은 이제 보면 추운령, 주급률, 자간율, 부인율, 아단율, 자사파견, 사회교육 뭐 이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95페이지 볼게요. 295페이지 24번, 25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다음 기획과 니은의 제도를 실시한 배경을 두 가지 써보고, 기획은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이득을 얻었는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여기에 가에 들어갈 그 간청의 명치를 쓰고 디귿의 내용을 서술해보시오. 자, 이런 군수법과 평주법을 왜 재정을 확대시키려고 했죠? 재정을 왜 확대시키려고 했어요? 그 당시 전쟁이나 대토목공사 이런 것들 막대한 비용이 들잖아. 그리고 이제 항복과 홍로들에게 또 뭐냐면 엄청난 금액이나 이런 거 상금도 줘야 되고, 자, 그래서 돈이 많이 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문경치 때 많이 쌓아놓은 재정을 다 갉아먹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들을 이제 실시했던 거고, 그래서 기획 이득은 그 각 지방의 산물 조세 징수하고 그걸 부족한 방에 운송해서 팔아 이득을 거뒀고요. 그 다음에 고민령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허위 신고한 상인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민고한 자가 있으면 조사 후에 드러날 전 재산을 몰수하고 신고한 자에게 재산의 절반을 주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 뭘 간설둬서 독점자 합의를 했냐면 수용도의. 외워두세요. 예전에 기출에 예문에 나왔던 거니까 외워두시고. 근데 나중에 이게 수용동의에서 후한시대 넘어 대산홍을 바꿔요. 대산홍. 그래서 후한 적으면 대산홍이 상당한 간서로 부각이 돼. 그래서 이제 후한 때 되면 항실재정하고 뭐가 통합이 되죠? 국가재정이 통합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수정 같은 그것들을 이제 발급하는 모든 게 대산홍을 바꿔 통합을 시킨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25번 문제를 보면, 자, 기획과 니은의 내용을 각각 서술해보고 가에 들어갈 간직의 명칭을 쓰시오. 그 다음에 디귿의 정치적 의미를 말해보시오. 자, 한무제가 이제 추운력, 자간율인데 추운력, 자간율 각각 쓰시면 되겠죠? 추운력은 제후왕이 죽으면 왕국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나눠주는 거고,
자간류는 이제 백성이 함부로 제후왕과 군신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해간지는 뭐냐면 전국의 13개 감찰구역을 나누고 중앙에 뭘 파견했어요? 자사를 파견했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승사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대신 한 개 비서직인 시중에서 상서의 권한을 중요했다. 이거는 외조보다는 뭘 강화시킨 거야? 내조의 권한을 강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의 의미는 관료 조직인 외조를 일반 정부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권한이 약화되고, 반면에 한계의 시종호, 한계의 의지만에 충실하게 받은 내조가 실질적인 정치적 정책을 위반하는 기구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외척 세력이나 한간 세력들이 득세를 하게 되니까 이 내조들 밀시 정치들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서나 상서나 나중에 생긴 문화 이런 것들은 원래는 그 내조 기관이었어. 내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에서 끝발이 있는 기관으로 바뀌다 보니까 나중에 수당으로 넘어가면 뭐가 되죠? 내조가 아니라 외조화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식 기구가 돼요. 이렇게 이제 그 정식보다는 국가의 어떤 공식적인 어떤 기구를 처지하는 것들을 하는데, 이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처음에는 그 상공구경이라든지 삼성 육부 이런 제도도, 삼성이라는 제도도 처음엔 내조였어.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이 강해지면서 이 기관이 끝발이 있으니까 나중에 뭘로 된다? 외조도 다 전환이 돼버린 거야. 이런 이제 절차를 밟아가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염철 논제를 해볼게요. 염철 논제. 자, 이 염철 논쟁도 별표 하나 쳐놓고 보세요. 이것도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한번 나왔던 거죠. 이 염철 논쟁도 엄밀히 말하면 이제 무죄 정책과 관련된 거야. 시기는 이제 그 무죄가 죽고 나서 소재 때 일어난 거지만, 이 염철 논쟁은 이제 그 어떤 기록에 남아있냐면, 그때 이제 무죄가 죽고 나서 이제 소재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조정에서 그 영과 철의 전매제 가지고 이제 가타부타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어사대본인 사홍량과 그 다음에 이제 각광의 지원을 받은 문학들이, 유학자들이 이제 논쟁을 펼쳤던 것을 누가 적었냐면 한간이라는 사람이 있어. 한간. 예, 한간은 이제 이든이에요. 이든. 우리가 생각하는 거시기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한간이라는 사람이 그걸 이제 책을 썼어. 그래갖고 염철론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게 이제 후대 기록이 남아서 전해진 거예요. 염철 논쟁이. 그래서 이 염철 논쟁은 이 당시 이제 뭐냐면 내조와 외조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유가와 법가 이념의 갈등, 그 다음에 한무제 정책에 대한 어떤 평가 등등이 복합적으로 다 작용이 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 염철 논쟁 내용을 보면요, 상호양은 무죄 때 염철 전매 등 경제 정책을 수립했죠. 이 상인 출신 외조. 그래서 그 당시 소재 때는 어사대부였어, 이 사람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각광의 지원을 받은 내조에서 비판한 거야. 그때 각광의 등 내조에서 비판했는데 주로 이제 각광이 직접 내세우지는 않고 주로 이제 누굴 내세웠냐면 문학이나 이런 사람들. 문학은 뭐냐, 유교적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 내세워가지고 이제 누굴 공격한 거야? 어사대면 상호양 외조를 공격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밑에는 외조와 내조의 갈등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정계를 보면 현란과 같은 문학의 전문학자들이 전매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그거는 이제 내조 실력派 각광의 입장이 반영되고요. 이건 동시에 외조인 상호양을 견제하는 그런 입장이 또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조가 이제 개간 동향사 부분인데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쭉 있고, 자, 의의를 보면, 자, 중론 억산 정책의 재정 정책에 대한 대상인들 호적의 조직적 발반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꼭 기억을 내주세요. 이게 이제 시험문에 나왔던 건데, 자, 여기 보면 그 당시 실권을 장악한 법가적 관료의 신정책 재정 정책이 이때 법가적 관료를 법술 관료라고 하는데 누구를 의미할까요? 상호양을 중심한 외조죠. 그러니까 한무제 때부터 키워왔던 관료색들이에요.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그거에 대해서 무죄 유학의 어떤 그 국교에 성장한 유가적 관료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이제 각각의 지원을 받은 현란과 문학들이 이제 반발했던 거죠. 그 밑에는 이제 뭐가 깔려 있냐면 유가와 법가의 경제 정책의 어떤 차이가 있어. 자, 유가와 법가는 공통적 중농 억산 정책은 맞아. 그래서 농업을 중요시 여기고 상인을 억압하는 그런 정책들은 맞지만 경제 정책의 좀 차이점이 뭐냐면 법가는 직접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직접 통제하는 가운데 이득을 취하는 입장이야. 그래서 상인의 이득을 뺏어가지고 국가가 이득을 취하는 그런 것들을 했지만
육아는 거의 뭐냐면 신자유주의야. 그냥 자유주의. 내버려 두는 거야. 그래서 여민주의, 백성과 이익을 다투지 않고 시현제리, 재물과 이득을 말하는 입장에서 말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경제라든지 어떤 사회 형상이든 뭐 국가가 와가지고 뭔가 이래다 저래다 간섭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육아는. 그런데 이제 육아가 그런데 그럼 육아가 통치했던 뭐 나중에 성리학이라든지 뭐 이렇게 훈구학이나 한당 유학이 통치했던 시기에 개혁이 일어났죠. 국가가 간섭하고 그거는 겉으로는 유교지만 실제 무슨 정책이 반영된 거죠? 법과 정책이 반영됐고 특히 이제 유교에서 좀 약간 이단화 같은 책이 있어. 하나가 뭐냐 주대거든요. 주대, 주공이 만들었다는 그 주대가 있는데 실제 주공이 만들었다 보면 뒤에 이제 가탁한 책들인데 되게 법과 이념이 많이 들어가. 그래갖고 보통 이제 유교에서는 풀인데 모든 것을 이제 내버려두는 건데 국가가 통제하려면 항상 무슨 이론을 끌어들여요? 경제를 주대라는 것을 끌어들여요. 근데 이 주대는 말로는 유교지만 겉으로는 유교는 실제로 무슨 정책이 많이 받으면 법과적 정책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땐 육아는 국가가 직접 간섭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경제 정책에.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상공국에 진출한 호족대 이익을 대변한 각각의 내조와 상호의 외조 사이의 어떤 정치 권력 다툼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이제 비판을 했는데 항상 비판하는 쪽에 문제면 대안이 없는 거야. 그러면 전매제를 이제 폐지했다 쳐요. 만약에 그 한량가 문학의 주장대로 하면 재정을 이제 그걸 메꿀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전매 그거 없어. 그러면 이게 없는데 그걸 통해서 뭐냐면 폐지할 수 있어 없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정부 관료처의 강력한 자세가 결론을 맞물려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관련된 이제 기출문제 풀어볼까요? 몇 번을 보시냐면요. 11년 기출문제인데 자 263페이지 펴보세요. 263페이지 2번 문제. 자, 가에 관한 다음 논쟁의 배경은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거기에 지금의 가는 국의 염철에 등은 담당한 관리가 있어 백성의 이익을 다투고 있으니 인정 많고 순박한 풍습을 해치고 탐욕 쏟고 비둔한 풍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백성 가운데 본업은 나가는 자가 적고 말업을 쫓는 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염철을 담당한 관리들은 이제 뭘 얘기하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염철을 이제 전매할 때, 48곳과 36곳에 각각 철관과 염전을 줬어요. 연관을 받아서. 그걸 대산홍이 관리했거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백성과 이익을 다투어 있다는 건 여민재인이죠. 누구 입장에 나오고 여민재인 많이 나왔으니까. 육아적 입장이죠. 그래서 그 당시 백성도 있고, 그래서 백성들은 농업, 본업은 농업을 나가는 자가 줬고, 말업을 쫓는 자가 늘어납니다. 이거 육아적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한 게 이제 반대 법술 관료적 입장이 이제 두 번째인데, 지금 건세와 이익을 굳는 백성에 기반하고 염초에 관한 정책 폐지하여 포악한 가난한 자들을 도와 그들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충족시키고 온갖 사악한 이들이 몰려들어 사사에게 뭐 도당을 형성할 것인다 등등인데 만약에 염철같이 이런 것들을 폐지하면 염철만 이렇게 폐지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걸 폐지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국가 이익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이 뭐냐면 상인들이나 이런 여러 호족들이 더 득세를 해서 백성들 피탈할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염철을 통해서 재정 확보하고 이들이 성장을 막아야지 불쌍한 백성들 구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을 뭐냐면 놓지 않고 전체 통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 무슨 주장이요? 법술 관료 입장이죠. 외조인 상호양의 입장이에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육아와 법과의 정치 투쟁이 본격화됐다. 맞죠? 자, 호족의 토지 경범을 제한하는 그 법령을 시행했다. 이건 이제 뭐냐면 전환 말기 때 이제 예제라는 사람이 예제 때 한전제를 시행했어요. 한전제. 그래서 그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법전 건데 이거 한전제는 실시하지 못했어요. 2만만 됐고 실시하지 못하고 끝났다. 예제 때 얘기예요. 뒤에 얘기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에 대해서 대산홍의 통제가 강화됐다. 맞죠? 대산홍 외워두세요. 예전에 말했지만 이 대산홍이 점점 세력이 커져. 그래서 이제 염철 논쟁할 때도 염철 그 전매제 할 때도 염철 전매 모든 걸 가난한 걸 대산홍이 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소부가 가난했던
그 항시 재정 또한 대산홍이 가능하고, 심지어 후한테 더 가면 뭐도 하더라? 그 합해 찍는 오수전 찍는 것도 다 대산홍이에요. 그래서 대산홍은 좀 외워두세요. 요 구경에 속했던 그 간청 중에. 자, 그 다음에 대외정책 평화유지 전략에서 무슨 정책을 했죠? 군사적인 해결책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획, 디귿, 니을인데, 제 생각에는 이제 답은 이제 그 뭐냐면 4번인데, 니을과 관련 대외정책 부분 있죠? 홍로정책. 요것도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의중 그 내용에 잘 나와 있고, 강자중국사에도 홍로와 관련된 그 대외정책 변화 관련된 내용들이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사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요번에 만들다 쭉 봤는데, 그 홍로하고 이제 그 차후에 한나 접촉이 그 한나 유방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한나 유방이 이제 홍로를 치러 갔다가 오히려 그 평성에서 백등산에서 뭐예요? 포위당해. 그러니까 이제 그 어제 죽을라 말랑 하는 거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유방이 이제 개책을 해갖고 이제 첩자에 보내갖고 막 꼬시죠. 그 뭐냐면 그 당시 무투서우죠. 무투서우의 부인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무투서우가 한나라를 이제 멸망시키고 유방을 주고 멸망시키고 그 중국을 지배하면 어떤 문제점이냐 얘기를 하면서 너가 만약에 하면 중국에는 미인이 많다. 그래서 만약에 그 무투서우가 이제 중국을 지배하면 이 미인들을 이제 가지게 됐고 너는 이제 왕비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다니까 이제 겁이 난 거죠. 그 부인이. 그래서 잠자리에 들 때 얘기한 거죠. 지금 그냥 돈만 받고 그냥 물러납시다 해가지고 물러났다. 이런 식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그냥 그 일하고 에피소드고 실제는 그 당시에 유목 국가들이 그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중국을 점령할 때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 또 그 당시에 무투서우가 이제 뭐냐면 그 막강 권력 갖고 있지만 또 훅노족 왕비족이 있거든요. 왕비족의 권한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 이런 복합적 요인을 해갖고 물려놨지만 훅노는 계속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한나라 고조 때부터 이거부터 계속 뭐예요? 세패를 갖다 바치는 거야. 여자도 갖다 바치고 비단도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동주를 주고 평안을 사는 거죠. 심지어는 그 여우가 통치할 때는 그 무투서우가 이제 사신을 보내요. 여우한테. 그래서 너 외롭지 않느냐? 나하고 손을 잡고 좀 같이 놀자. 그러니까 여우가 열받아가지고는 이 새끼 어떻게 하냐면 막 하면서 욕을 하고 치려고 하니까 말렸어, 주변에. 한번 유방이셨다 당하고 보지 않았냐. 그래서 다시 이제 무릎을 이제 좀 숙여가지고 본인은 이제 같이 이제 손잡고 놀고 싶지만 뭐냐면 지금 나이가 많아고 도저히 안 되니까 좀 그 대신에 이쁜 미인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물을 갖다 붙이니까 그 대신에 그거 이제 해프를 풀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만큼 되게 굴욕적인 어떤 외교를 펼쳤거든요. 이게 문제 때나 경제 때도 계속 가요. 예. 그 문제 경제 때도 한번 치고 싶지만 치지 못했죠. 그럼 이거 뭐예요? 안에는 누가 있어? 제왕도 있고, 그 다음에 후식 정치, 항로 정치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무죄 때 들어와서 이제 한번 친 거야. 그래서 마법사건이라는 거 있거든요. 아까쯤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 유인해가 한 7년 그 전에 이제 사전 먼저 정보가 유출돼갖고, 오히려 대통령 당한 사건이 있어요. 실패한 사건이. 그렇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뭐냐면, 종전의 수세적 입장에서 무슨 정책에 넘어갔다? 공세적 입장으로 넘어가서, 뭐 이강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장군들 파견해서 홍들과 이제 대적을 하고, 뭐 이긴 적도 있고, 뭐 진 적도 있고, 왔다 갔다 했죠. 자, 그래도 이 홍로 정책 부분도 시험 부분에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할게요.